이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본인의 생애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는 결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낳는 자녀의 그런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결정입니다. 근데 생애 전반이나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거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도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소득 자산의 불평등 증가했고 일자리도 상당히 양극화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육 경쟁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화가 되고요.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잘못 키웠다가 나중에 2등 시민 혹은 3등 시민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동성도 낮아져서 자기 자녀가 자기 세대보다도 더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더 커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렇게 많이 강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어서 내가 괜찮을까, 또 내가 낳는 아이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망의 악화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저출산 대응 정책은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나아가서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돈을 쓰지 말고 이 지원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오히려 저출산을 받아들이고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응을 하는데 이 지원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주된 근거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이 정책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정이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반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라도 늦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저출산 때문에 인구 구조가 변화해서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개별 정책 효과를 엄밀하게 검증을 해보면은 다들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현금 지원 정책도 그 효과가 아주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출산율을 높였다는 그런 결과가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저출산 대응 정책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흔히 언론에서 저출산 예산을 수백조 원을 지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과장이 된 것입니다. 전혀 저출산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 가능한 가족에 대한 그러한 정부의 지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요건들, 그러니까 정책을 제외한 다른 문화적인, 사회경제적인 그런 요인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게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많이들 비판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곳에 좀 더 효과성이 높은 그런 대상에게 지출을 했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돈을 쓰고도 더 높은 그런 효과성을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다양한 그런 저출산의 요인들의 충의를 고려를 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대책부터 시작해서 어떤 저출산 요인의 표피를 대상으로 하는 좀 단계적인 그런 처방까지 같이 균형 있게 실시하는 그런 이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표피에 있는 것은 이제 비용 요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용, 그다음에 시간 비용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현금 지원이라든가 보육 지원,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완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근본적 대책은 아니지만 이것의 장점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 정책의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인 효과만 고집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정책의 어떤 대상에서 비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기적인 정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아래층위의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거는 그 소득 요인입니다. 특히 이제 결혼이 줄어든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노동시장 여건도 개선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미래 여건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미래에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의 요인은 자녀에 대한 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소득 요인이라든가 비용 요인에 있어서 개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녀를 갖고 싶지 않은 그런 그 경향이 계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선호의 근원은 바로 자녀가 어떤 그 부모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그 여건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어떤 행복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노동시장에 나가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국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아이를 안 갖는 그러한 결혼한 사람들에게 왜 아이를 안 갖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4분의 1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에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자녀가 행복하지 못해서 그게 걱정돼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현실은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근본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경쟁도 좀 더 줄여야 되고 삶의 질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경제 성장이라든가 높은 물질적인 생활 수준, 효율성 이런 가치를 어느 만큼 양보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게도 어떤 정치인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인기가 없을 만한 그런 과업이지만 이것을 외면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